네, 오늘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두 번째 코너 연금 백만장자 코너입니다.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시간 빨리 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첫 시간에 고문님께서 그 연금으로 백만장자, 그러니까 10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예, 제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제가 조만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의 솔루션을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일단은 이제 10억 원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쉽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첫째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실질가치 기준입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부터 30년 걸쳐서 10억 원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때 10억 원 가치는 확 낮아져 있겠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그래서 감안하면요. 예,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해서 10억 원이니까요. 30년 후 같으면은 대략 한 24억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물가가 이제 조금 3% 정도로 매년 오른다고 네네네. 가정할 때 그런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가 그때 이제 연금 백만장자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이제 보면은 피델리티 이제 고객 계좌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주로 우리나라로 치면 IRP죠.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연금저축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거기에다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더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공적연금을 이제 자산가치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평가해서 그래서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렇게를 다 이제 연금의 삼형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다 합해서 이제 10억 원, 현재 가치로 10억 원 만드는 것.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게 뭐 시뮬레이션은 원래 가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형을 만든 것은 네. 간단하게 어떤 컨셉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 그 요소를 이제 좀 뽑아내 보려고 제가 모형을 만들었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하는 것이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질가치 기준으로 10억 만들기 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실질가치 기준 10억이면요. 이게 국민연금으로 우리가 350만 원, 네. 매월 60세부터 해서 35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정도의 자산을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보면은 뭐 소득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평균 사람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소득으로 치자면은 중간 소득 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요. 남성이 한 28세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여성이 한 2년 정도 빨리 26세에 이제 직장에 들어간다는 가정.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납입한다. 국민연금은 이제 다 납입한다.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납입한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의 조건은 몇 살까지 일을 하느냐.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언제 퇴직을 하느냐. 그다음에 운용 수익률을 몇 %로 하느냐.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혼자 버는지 맞벌이로 하는지 이런 경우들로 각각 해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반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맞벌이냐 외벌이냐 운용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네.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퇴직 연령이 55세, 60세, 65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이제 남성, 여성으로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성이 한 2년 정도 빠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으로 대충 거의 같다고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의 경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말고 개인이라고 해놓은 것이 이제 외벌이일 경우이거든요. 예, 외벌이일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은 네. 한 65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8% 이상의 운용 수익률을 내야 10억 원이 가능합니다. 네네. 국민연금을 네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그러네요. 것이죠. 물론 이제 8% 운용 수익률을 꾸준하게 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한 5.5 나오니까 네. 그거보다 이제 운용 수익률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60세 퇴직을 한다? 그러면은 개인의 경우에는 거의 수익률이 10%가 되어야 됩니다.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55세 퇴직을 잡으니까 뭐 10억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
수익률이 훨씬 높아야 이러면 되고요. 거의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운에 맡겨서 한번 네. 해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또 실패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일단 퇴직 연령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대략 한 65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 지금은 이제 이걸 젊은 분들은 야 65세 요즘 퇴직 연령이 55세라던데 가능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젊은 연령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년도 훨씬 연장될 거고요. 네. 그때는 이제 노동력도 부족해서 음.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로 한번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네. 맞벌이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확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곱하기 2로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55세에 퇴직한다고 그러면은 운용 수익률이 한 7% 정도, 네. 그 정도 되면은 가능하게 되고요. 60세 퇴직할 경우에는 이제 5% 정도, 그 다음에 65세 퇴직할 경우에는 한 4% 정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실질 수익률이기 때문에요. 대략 우리가 명목 수익률을 본다면은 한 5에서 6% 정도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아주 만만치는 않은 그런 수준인데요. 이거 보면 꼭 맞벌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서구 사회도 그렇고요. 네. 이제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거의 맞벌이 하는 것은 거의 필수처럼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이제 예. 특수한 임금은 아주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맞벌이를 잘 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경력 단절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예, 이걸 잘 갖춰주게 되면은 이게 노후의 연금으로도 바로 그러네요.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맞벌이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통점을 이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네. 몇 가지 수치가 나옵니다. 첫째 65세. 그러네요. 예, 퇴직 연령을 최소한 그쯤은 잡아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용 수익률이 한 4% 이상인데 명목으로 보면은 한 5에서 6%니까요. 그냥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대충 5%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벌이 하나냐 둘이냐 할 때 이제 맞벌이를 택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을 제외하고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야 이렇게 부담이 이렇게 많은 돈을 되게 과중한 부담이다 이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주택을 마련하고 이 정도 자산을 모으는 것 정도면 상당히 이제 잘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조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65세라는 것, 그 다음에 운용 수익률이 대략 한 5%이 정도 같으면은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우리가 한 350만 원 네. 정도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연금 액수를 되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적연금으로 잘 보완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도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포함해서 공무원연금의 연금보다 이제 좀 더 충실히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첫 시간인가에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현재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33%를 넣고 그 다음에 9%를 국민연금에 넣으니까요. 두 개 합하면은 이제 17.3%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우리처럼 이제 16%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18% 그렇게 네. 들어가니까 우리보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 16%, 18% 확실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9%는 잘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8.33%가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적연금 예.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듯이 이제 그렇게 잘 관리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연금 정도의 수령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컨셉으로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인적 자본, 네. 자기 자신이 오래 일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라는 환경, 그 다음에 실질 기준으로 해서 하는 운용 수익률이 한 4%, 이거 예금의 수익률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되게 중요한 컨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모델을 대략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제 얻은 결과입니다.
어찌됐든 보통 사람도 충분히 연금으로 10억 만들기 예,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 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지금 퇴직을 앞둔 연령대라고 하면 이제 50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0대 그렇습니다. 현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제가 이전에 이제 은퇴연구소에 있을 때 한번 서베이를 네. 해봤었는데요. 뭐 현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제 한 30대 이런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50대가 이제 이걸 준비해서 하기는 어렵고 지금 제가 50대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네.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50대의 상황이 자칫하면은 이런 식으로 30대도 아, 자칫하면은 열악한 상황으로 올 네. 수가 있답니다. 그걸로 이제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택을 포함해서 가계의 순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부채를 제외한 네.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보시면은 한 5억 9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자산 금액이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현재 가치로 대충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받는 사람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네. 이렇게 되니까 두 개 합치면은 한 7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이 크게 많지가 않은 것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한번 보시면은 사적 연금 같은 경우는 한 5,1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도 다 해봐야 한 1억 7천 이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외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네. 원래 이제 자산으로 계산한 거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적 연금을 더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50대 가계 같은 경우에는 대략 2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나 호주는 얼마 정도 될까 보니까요. 우리의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호주의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노후 준비가 쉽지 않은 그러네요. 것이고, 그게 이제 이게 왜 이럴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17.3%를 다 같이 그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에 납입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중간정산. 아, 예. 지난 시간에도 중간정산 하면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정확히 기억하고 네, 계신데요. 우리나라 특히 외환위기 때 중간정산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했었고, 그 후에 틈틈이 이제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교육비나 주택구입 비용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중간정산하다 보니까 이제 쌓여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제 사적연금 아시다시피 운용수익률이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낮은 운용수익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이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7세 정도의 직장에 들어와서 한 53세에서 55세 정도에 나가니까요. 대충 주된 직장에 있는 기간이 한 27년 이 정도 남짓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편이죠. 그러네요. 예. 서구 사회 같은 경우가 보통 한 40년 정도 주된 직장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400클럽에 가입하면 축하한다 그러는데요. 그게 400개월 동안 이제 월급 받는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400클럽이요? 예, 그게 33년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서구 사람들은 대략 500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와. 500클럽이면 이제 4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400클럽에 가입해도 야 축하한다 하는데요. 거기는 보통은 이제 500클럽에 가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근무 기간이 주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짧다는 것.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여기 50대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금으로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것 반대로 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지 중간정산이나 말고. 이런 부분을 하시지 말고 이 계좌는 따로 떼놓고 예, 이거는 내가 노후의 식량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저장을 하시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 그다음에 운용 수익률 높이면 또 글로벌 자산 배분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초이스가 중요한 네. 것이죠. 내 연금 자산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한 65세 네네. 정도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근무 기간을 이제 충분히 길게 하는 것.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50대가 실패했던 요인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사실은 현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50대 현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인 개인들이라고 해야겠죠? 개인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연금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정도를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걸 이제 조금 요약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아무래도 맞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보통의 가정이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가급적 이걸 이제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5세 정도. 제가 65세 여러분들의 이제 퇴직 연령을 이 정도 기간까지 주된 직장에서 이제 있으시려면은 또 지금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자신의 전문성이나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계속 전문성이 중요해질 텐데요. 네. 최근에 보면은 무슨 그 법률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뭐 회계사 이런 것들의 문과생들은 네. 그다음에 이과생들은 의사를 하려고 그러고 아, 그렇죠.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제 전문직이거든요. 또 그런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문직의 이제 장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면은 이제 의사나 변호사처럼 될 수 네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5세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의 전문성입니다. 그 전문성을 꼭 키워나가셔야 되고요. 그게 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 수익률로 4%인데요. 이 꽤 이제 낮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인가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연금에서 제가 DC하고 IRP하고 이제 뽑아 보니까 네. 주식의 비중이 이제 10%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채권이나 예금 자산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중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이제 그 DC형을 보니까 주식의 비중이 대략 그 평균적으로 50%이거든요. 평균적으로 50%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은 한 30%,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한 80%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TDF, 타겟 데이트 펀드를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연금을 시작하시는 분들, 시작해서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65세 4%. 네. 이걸 꼭 좀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도해지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제가 참 오늘 어려운데. 제가 오늘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저희 네. 이전에 이제 회사에 이제 임원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2000년 초반에 이제 연금저축 가입했던 네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가 저 대표님 저 연금저축 운용해서 수익 난 것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만 한 1억 7, 8천만 원이 수익만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랬더만은 저는 그때 이제 한 2010년이나 그 전후에서 네. 그 납입하는 것을 그만두고 운용만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이제 납입을. 적립을 해서 납입을 하다 보니까 복리 효과가 그러네요. 커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연금의 복리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소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4%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로 꼭 준비하십시오. 투자. 예, 그 아. 예금이 아니라요. 예, 예.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 차례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건 맞는 생각입니다. 퇴직금은 안전해야 한다. 그래서 원금 보장 이런 예, 거 맞습니다. 많이들 예. 고려하시더라고요. 안전하다는 것이 어떤 예. 개념이나 하는 걸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원금 보장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보존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컨셉으로 안전성을 꼭 보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안전성이 확보되려면은 이제 꼭 투자 자산으로 해야 가능하지 원리금 보장형으로는 구매력 보존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투자 자산으로 꼭 준비하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투자 자산으로 준비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자산은 무엇을 선택할 네. 것인가 초이스의 문제인데요. 꼭 글로벌 최우량 자산으로 좀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더라도 10억 원이 안 되는 분도 있고 뭐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보완을 하면 되느냐 하면은 주택연금으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면은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 이 주택연금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주택 까먹는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맞습니다. 그 주택의 가치를 산정해서 네, 거기서 연금을 뺏어 먹는 느낌이에요. 정확합니다. 네. 그건 정확한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가 그 자식한테 뭔가 재산을, 그러니까 주택을 증여하지 않겠다, 혹은 상속하지 않겠다라는 전제 하에 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을 소득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네. 주택연금은 캐시플로우입니다. 캐시플로우. 예, 자기가 대출을 받는 것이죠. 예. 거기서 소득이 생겨난 것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금 하니까 연금 소득 이렇게 해서 잠깐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캐시플로우만 빼내는 것입니다.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택연금은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걸 상속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캐시플로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연금을 이제 30년 동안 납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 국민연금에서 나는 그 캐시플로우를 빼가는 것입니다. 네네. 주택연금도 똑같아요. 내가 주택이란 자산으로 실물 자산을 축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캐시플로우를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똑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연금과 같은 컨셉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상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는 주택연금 이야기할 때 자린고비의 비유를 좀 자주 드는데요. 이게 자린고비요? 무슨 말인가 하는데요. 생선 걸어놓고. 예, 굴비 걸어놓고 네. 이제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캐시플로우 하우스 리치라고 그럽니다. 네네. 현금은 캐시플로우는 작고 집은 갖고 있고. 보통 그래서 집을 깔고 앉아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깔고 앉아 있지 말고 굴비처럼 매달아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그러면 어떻게 매달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이 주택을 통해서 네. 캐시플로우를 얻어내서 반찬을 사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캐시플로우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매달아 놓고 자기는 그냥 계속 어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그냥 자린고비와 사실은 별 차이 없다. 우리가 자린고비라고 되게 비웃고 있는데요. 네. 굴비를 주택으로 그냥 이렇게 등치시키면은 그게 그냥 자린고비가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깔고 그래서, 있는 게. 예. 그래서 노후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제가 연금은 이제 10억을 타겟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여기 목표에 미달하실 분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두시면은 적어도 목표에 미달하시더라도 훨씬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금 100만 장자를 이제 타겟으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여기에서 미달이 되더라도 네. 얼마든지 주택연금으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연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65세 맞벌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삶의 구조를 짜놓으면요 나중에 연금 준비가 혹시 안 되더라도 주택연금으로 이걸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삶의 구조를 훨씬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모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만 잘 지켜도 어찌됐든 연금 자산으로 실질가치 기준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살면서 갖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 뭐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게 되고 알면서도 아니면 또 맞벌이를 하고 싶은데 맞벌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사회적으로 제도 자체도 좀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정말 정확하신 네. 코멘트이고요.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당연히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연금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을 이제 스페어 타이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준비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맞벌이가 안 될 수도 네네. 있고 직장에서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지고 그걸 보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이 이 모두를 사실은 잘 하려면은 그 개인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국가나 사회가 뭘 갖추어 줘야 할까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정치인이나 그런 당에 여러분들이 표를 몰아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네. 건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노동시장, 그 음.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의 이제 인프라,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노동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아까처럼 우리가 연금을 백만장자 되는 것이 용이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노동시장에서 이제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노동시장을 좀 비교해 보면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뭐 임금 수준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첫째 맞벌이 시장, 소위 말해 여성들의 이제 노동시장 부분이 조금 상당히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아주 짧다 보니까 60대 보통 55세 정도 나와서 한 10년 정도 재취업을 하는데 그 재취업 노동시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통 예, 파트타임인 경우도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이 절반으로 뚝 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노동시장, 그걸 이제 우리는 5060의 이제 재취업 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노동시장을 조금 퀄리티가 좋게 만들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시장, 네. 이걸 제가 노동시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부분은 이 부분에 이제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텐데요. 예를 들어 개인들이 참 이게 내가 펀드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가 펀드를 오래 넣어놨는데 연금에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에서 이런 인프라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업 이런 밸류 것도 프로그램이요. 했었죠. 네. 일본은 벌써 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그 자본시장의 이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이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액주주라든지 이런 걸 우대하는 것, 뭐 기타 과세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당을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과세제도에서 배당을 주는 것보다 매매 차익을 취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배당을 받으면은 배당 15.4%에다가 소득세. 종합소득세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야 이거 배당하지 말고 주식의 가격을 올려달라, 이게 더 그렇죠. 유리해질 수가. 대주주 요건에만 해당 안 그렇죠, 되면. 맞습니다. 예. 근데 대주주 요건 해당되려면 어마어마한 자산가여야 그렇죠.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매매 차익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미국 주식을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고 팔아보니까 세금을 22%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에이 주식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아,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거래가 잦을수록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형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전한 투자 문화를 갖추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본시장 인프라를 갖추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왜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간단히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한 복잡한 어떤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쉽게 왕창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떠나야죠. 제가 그래서 어디 글로벌 자산으로 가는 거죠. 글로벌 자산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아. 나의 자산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을 가야 된다는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자산을 예. 글로벌 자산으로. 예, 요즘은 뭐 클릭 한 번이면 나의 네네. 자산을 옮길 수가 네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글로벌 최우량 자산 혹은 뭐 미국 자산 이런 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요. 투자 자산에서 꼭 이제 그거를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적으로 그래도 지금 요즘 관심사가 좀 있어서 이제 자본시장이 이것저것 바꾸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렇게 각 나라의 문화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잘 되지는 않고요. 그때 최경환 부총리가 네네. 있을 때도 사실은 배당 많이 하라고 난리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역시 잘 안 되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빨리 개선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좋은 곳에,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잘 가진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을 갖다 놓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면은
연금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연금을 한마디로 어떻게 인식하면은 잘 와닿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언뜻. 예, 노후의 식량이라고 했는데요. 노식량. 예, 여러분들 내가 먹을 식량을 이렇게 군대 같은 경우에도 그 식량은 딱 분리해서 절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비상시에 쓸 식량은. 제가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노후에 쓸 이제 식량이라고 네네. 보면은 이 연금은 딱 분리해 가지고요. 아, 예. 예, 노후에 내가 나의 근로소득이 없고 식량이 없다는 네. 뜻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내가 꼭 분리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이제 복리 효과를 네네. 말씀드렸는데요. 연금은 뭐니 뭐니 해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지하면 안 예, 된다. 중도해지 안 하고 예.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하루에 16% 오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엔비디아 수익률 보니까 그날 하루 16% 올랐는데 제 자산의 수익률은 40몇 %가 오른 겁니다. 왜냐? 엔비디아 가격이 쌀 때 샀기 때문에. 와. 그게 복리 효과인 것입니다. 네네. 예, 복리 효과는 내가 돈을 축적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수익률이 하루 동안에 1%가 오르면은 내 전체 자산은 한 5%가 오르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복리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연금은 바로 이 복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걸 위해서 중도해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꾸준히 적립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투자 자산을 갖는 것, 네. 예,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한 것이 이제 제가 연금에서 보면은 가장 안 되는 것이 이제 잘 참는 것입니다. 아, 예, 있네. 중간에 찾고, 네. 그 다음에 수익률 좀 안 나면 바꿔버리고, 네. 그 다음에 수익률 무너지면은 또 여기서 예금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제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정말 한 30년 플랜을 가지고 네. 좀 우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보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소는 말리를 걸어가고 말은 그렇게 빨리 뛰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네.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은 간단하게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의 걸음이다.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보말리. 예. 그 연금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진짜 이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꼭 또 새겨들어야 할 내용까지 좀 알차게 들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